간밤 뉴욕 증시 파월 의장의 고평가 언급과 또 AI 거품론 영향이 계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지수 소폭이지만 하락 마감했는데요. 0.03%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하락세 보였는데 1% 가까이 밀리면서 85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힘이 빠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악재가 뭐야? 그랬더니 소행성 충돌이 악재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호재만 만발한 상황인 것 같고요. 잠깐 이제 쉬는 과정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MS증권 영업본부 박상준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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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중국 증시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중국통 이사님을 모셨는데 요새 바쁘지만 그래도 힘들진 않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 3년 정도 중국 증시가 굉장히 부진하면서 그때는 모두의 내리 속에 중국 증시가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미국이랑 한국도 아니죠. 한국은 올해 들어서 각광받기 시작한 거고 지난 3년은 거의 미국이 주도하던 증시였다 보니까 중국은 거의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갑작스럽게 이제 좀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찾는 곳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여러 분들도 찾고 계시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도 네. 4년 만에 지금 중국 알리바바 주식을 매입해서 좀 화제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돈나무 언니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뭐 중국 증시가 이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사실 오른 거는 9월부터이기는 하겠지만은 9월 이후에 잠깐 이제 급등했다가 사실 40~50% 정도 다시 되돌렸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중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전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중국 증시를 이제 그 과거로 좀 대입을 해보면 이제 과거에도 그렇지만 중국 증시가 급등락을 좀 많이 겪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가 이제 리오프닝이 된 이후로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중국이 리오프닝 가장 늦게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 학습 효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 중국 증시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리오프닝 했을 때 투자자들이 일시에 한 번에 몰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급락을 했고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좋지 못했고 펀더멘털이 좀 약했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사실 작년 9월까지 해서 한 2~3번 정도 왔다 갔다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이 컸었고요. 9월 달에 급등했다 다시 떨어지니까 역시나라고 했었는데 그게 올해 1월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연초 대비의 이제 증시 상승률을 보면요. 미국이나 S&P나 나스닥도 사실 올해 많이 올랐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종목별로고 지수로 보면은 사실 중국계 지수에 대비해서 굉장히 언더퍼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가 올해는 화두였잖아요. 한국 증시가 엄청 많이 올랐지만 중국의 과창판이나 창업판의 올해 초 대비 상승률을 보면 한국보다도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캐시우드가 이제 알리바바를 다시 최근에 이제 주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이 상승장을 주도했던 게 결국에는 AI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선두에 있는 알리바바를 다시 담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중국 생각을 딱 하면은 헝다 또 뭐 부동산 네. 맨날 망한다. 그리고 그 경기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다음에 뭐 아파트 비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맨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부분은 분명히 네거티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결국 이제 글로벌하게 AI가 이제 핫하다 보니까 막 로봇 나와서 싸우고 축구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바뀐 다음에 Q&A라고 이제 알리바바가 네. 결국 이제 모델을 내면서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 LLM 모델을 아예 쓸 수 없는 거죠. 일단은 뭐 막아놓긴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딥시크를 막은 것처럼 네. 그렇게 하드하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계 LLM을 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왜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을까? 근데 그게 한 연초 정도서부터 조금 돌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알리바바 이렇게 몰아치는 것처럼 가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중국 AI에 대한 어떤 포커스된 뭔가 이벤트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뭐가 있었나요? 중국 본토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올해 1월 전까지 이거 AI 관련돼서는 미국밖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미국 외에 어떤 국가에서도 우리가 AI 뭘 하겠다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한 데가 없었고요. 특히 중국은 와, AI를 저렇게 안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거의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딥시크가 나온 이후로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확 전환된 건데, 일단은 딥시크의 출연 자체가 충격을 준 건 맞는데요. 그 이후에 더 중요했던 사건은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15개 기업을 모아놓고 했던 좌담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년 정도 중국 증시가 안 좋았던 거는 경제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투자자들의 우려 속에는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했다는 독재,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플랫폼 규제라든지 교육 규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자본주의와 반대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 중국이 이게 증시를 신경 쓰는 건가? 자본주의가 맞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필두로 있었던 게 아무래도 공동부유였었습니다. 이제 공산당 실현의 몇 개 체제 중에 공동부유가 이제 거의 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잘 살게 됐으니까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평등하게 살아보자라는 건데, 이게 좌담회를 이번에 딥시크 나온 이후로 하면서 거기에 선부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부론은 뭐냐면, 등소평 주석이 과거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외쳤던 게 선부론입니다. 우리가 너무 크니까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다. 선부론으로 먼저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나서 낙수 효과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부론하고 공동대우는 완전히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두 개념인데, 요거를 이번에 선부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이제 딥시크가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1월 달? 2주일 뒤에 좌담회를 하면서 거기에 선부론이라고 하지 않고 선부 후 뭐 공동부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체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선부론 똑같이 얘기하면 그렇죠. 원줄이 반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그래도 내가 조금 물러서서 선부론 개념을 좀 살리고 그 다음에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알아채랐어야 되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딱 나온 이후로 알리바바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알리바바가 지난 그 플랫폼 규제 정점에 있었던 게 딱 선도했던 게 알리바바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웅크려 있었거든요. 마윈도 두무분출해서 뭐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거기서는 아무런 정책도 내놓지 않았었는데, 알리바바가 그 자담회 이후에 바로 내놓은 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안 한 투자 3년 동안 다 하겠다. 데이터 센터 짓겠다. 그리고 칩 개발하고 LMM 내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AI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은 AI 후발주자로 빠르게 캐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알리바바 일단 주가 급등하고, 그다음에 뭐 마윈도 다시 돌아왔고, 네. 그런 부분들 보면서 오, 이제 정말 뭐 이렇긴 하지만 아까 뭐 말씀 중에도 중국이 정말 자본주의가 맞나? 저희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네. 주고 있고, 마윈도 사실 이제서야 다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서, 그런 정치적인 요소들이 알리바바 뭐 다른 중국 기업들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우려를 하세요. 투자자분들이. 왜냐하면 플랫폼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요거는 조금 뒤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플랫폼 규제라든지 이제 그 교육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정치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그때는 중국 경제가 나쁘지 않았었고요. 3년임이라든지 본인의 종신집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더 집권을 길게 하려고 하면 그런 어떤 이제 그 구실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 필요했던 것 같아요.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했던 구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써먹었는데, 저는 사실 어떤 구조적인 움직임이 다른 증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중국이 과연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를 다시 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람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자기가 또 등 따대시고 하면 그런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요, 이제 요거는 좀 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마윈이 과거에 처음에 도태되기 시작했을 때, 정부로부터 밀려지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그 마윈이 한번 그 공식적으로 공산당을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마윈은 거의 마데디라고 하면서 거의 신이었어요, 중국에서.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공산당을 비판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요, 악플들이 엄청났거든요. 그게 누가 단 거였었냐면,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은 뭐냐면, 마윈이나 뭐 이런 1세대 창업자들은 태어났을 때 중국이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거를 본인들이 끌어온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은 뭐냐면, 태어났을 때 중국이 이미 초발전 중인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공산당이 잘하는 거야,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세뇌도 있겠고요, 일부. 그러니까 이제 뭐 네가 뭔데 이제 중국을 욕하냐, 이런 게 심해졌었거든요. 이 세력들이 저는 시진핑 주석의 지지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청년 실업률 같은 거 한번 보였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졸업했을 때가 지금 청년 실업률의 대상이거든요.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게 치솟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지 세력 자체가 흔들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지지 세관도 약하고 지금 경제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소비도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그거를 하기는 구조적으로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조금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지금 중국 증시에 바뀐 게 있는데 과거에 중국 정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게 증시 신경 쓰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맨날 증시 신경 쓰고 뭐 투자해라라고 한다든지 한국도 요새는 좀 그런 것 같던데 이제 자본주의 국가의 대통령 수장들은 증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본인의 성적표니까.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이거 신경 쓰는 거냐라고 했는데 요 시각이 최근에 바뀌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과거에 증시에 대해서 자본 조달 시장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면요. IPO가 쏟아져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그림자 정부, 뭐 지방 정부 부채, 지금 부동산 문제 이 끝에 다 귀결되는 게 부채 문제예요. 중국은 부채가 항상 이슈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업들의 부채성 자금 조달을 좀 막으려고 했었고 자본성 자본지 조달을 많이 이제 독려했거든요.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게 IPO, 그 다음에 영구성 채권 발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독려를 했는데 증시가 안 좋으면 IPO 아무리 독려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오르기 시작하면 IPO를 엄청나게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져요. 그래서 망가진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급이 흐려지는데 이 수급이 흐려지는 정도가 중국 본토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이 다른 나라는 어느 나라도 상장할 때 PER을 제한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막 한국에 상장한다, 삼성전자 상장한다, 그럼 막 올라요 첫날 막 미국의 피그마 막 오르듯이. 근데 중국은 본토는 PER을 26.5배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니트리가 내년 1분기에 상장을 하거든요. 유니트리의 피어라고 하면 누굴 볼 수 있을까? 뭐 유비테크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테슬라도 볼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비교해 보면 이 기업은 엄청난 밸류에이션 받아야 돼요. 근데 상장 PER이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 무조건 상한가 며칠은 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중국 본토에선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다 알잖아요. 그럼 IPO 쏟아지면 거기로 수급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몰려버리는 그래서 수급이 흐려지는 것들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정부가 왜 이 시각이 조금 바뀌었냐면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그 갑자기 증시가 이제 정부 부양책 내놓으면서 급등했잖아요. 그러고 9월 24일이었어 그게. 그리고 일주일 뒤에 딱 10월 1일 국경절 일주일 휴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이랑 10월 1일 국경절 이 일주일 휴가가 되게 중요해요. 소비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에.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지표 계속 나오거든요. 휴일 중간에도.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 지표가 이제 어찌 보면 성적표 지금 경기 어떻다라는 건데 3년 동안 부진했잖아요. 근데 9월 24일 날 증시 급등하고 10월 1일 날 딱 이제 휴가 들어가니까 나오는 지표가 그동안 그렇게 죽어 있었던 부동산도 임장 건수도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판매도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소비도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자산 증식 효과로 인한 소비 증진 효과를 좀 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때부터는 그 증시를 보는 태도가 자본 조달 시장 플러스 투자 시장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게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건 너의 추측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홍콩은 IPO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본토는 유니트리라든지 중요한 기업들 빼고는 그쪽에 상장을 아직 많이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정부의 시각 자체가 과거보다는 증시에 호의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 정치적인 이유를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일본 은행이 BOJ가 이제 ETF 네. 사듯이 결국은 중국 정부도 주가 빠지면은 우리나라 옛날 증한기금 사듯이 네. 계속 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물량으로도 나올 수도 있다. 오히려 또 아니면 바닥을 받쳐줄 수 있다. 이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근데 그 물량들을 사주는 게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사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뭔가 자기네들도 투자 KIC처럼 투자청처럼 샀다가 올라간 날에 팔겠다. 지금도 일본도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용도라고 봐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하락 방어의 용도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단적으로 올해 이제 그 ETF 그 주식이나 뭐 상품별로 ETF의 중국 내에 이제 수급을 좀 분석해 보면 4월 달에 주식형 ETF가 유일하게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고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90% 이상을 저희는 이제 그 국가팀으로 예상을 하고 국가팀. 있는데, 예, 근데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관세. 당시가 리버레이션 데이였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이제 발표를 했고 중국 증시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그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계속 모아만 가는 상황인데 중국은 중간중간에 회수를 해요. 아, 그래서 팔아요? 예,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아무런 이유 없이 조금씩 증시가 부진하거나 이럴 때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코멘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 우리가 오늘 회수합니다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제 나오는 물량이라든지 창구라든 걸 봤을 때 중간중간에 회수가 한 번씩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중국 증시가 과거보다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뭐 이제 조금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지표인데 과거에는 국가팀이 이제 아무리 방어를 해줘도 이게 워킹하지 않는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조금 해준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증시의 하락이라든지 엄청난 폭락에 대해서 좌시하지만은 않는 게 스탠스인 것 같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힘 자체는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AI 때문인지 뭐 10월이 되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사중전에도 있고 그런 맞습니다. 정책 기대감인 건지 어떤 요인일까요? 일단은 큰 그림에서 지금 중국 증시가 내년까지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세 가지 이유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정책적으로 중국이 이제 AI나 이쪽에 포커스를 완전히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매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하잖아요. 우리 과거의 새마을운동처럼. 그래서 지금은 내년부터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차 5개년, 14차 5개년의 키워드 본인들이 미는 거 있잖아요. 13차는 2015년부터 20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제 그 수혜를 받냐면 BAT, 뭐 바이두,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종목들인데 그 세 개 종목의 5년간의 시가총액 변화를 보면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20년부터 25년까지는 누구였냐라고 보면 이때는 또 이제 그 디지털 경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캠브리콘이나 쫑지 이놀라이트나 뭐 이제 SMIC나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로 뽑혀요. 이 종목들도 22년 그러니까 작년 9월 전까지는 증시 자체가 횡보였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비슷하게 횡보를 했지만 최근에 캐치업이 빨리 되면서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3배 정도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과연 여기에서 누가 갈 거냐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이미 힌트는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국무원에서 발표한 건 AI 플러스예요. 여기에 키워드는 AI 플러스거든요. 그러면 AI를 주도하는 탑 10, 탑 3 종목들이 앞으로 시가총액을 상승할 거는 굉장히 뻔하고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중국은 신질적 생산력이라는 것이 밀고 있거든요. 신질적 생산력은 GDP의 성장률을 GDP 성장 기여도가 노동이 있고요,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효율성, 총 요소 생산성이 있는데 노동은 중국이 과거에 굉장히 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밀어붙인 게 있었고 FDI도 많고 하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했었는데 이 두 분야가 지금 약해졌어요. 노동력 너무 비싸고 이제 FDI도 지금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총 요소 생산성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효율로 직결됩니다. 그럼 AI 플러스, AI, 로봇 이런 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도 결국에는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효율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고 그 방향에서는 AI랑 휴머노이드, 뭐 이제 그 헬스케어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적으로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비슷한 방향으로 중국도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매 5년마다 중국도 당대회를 하잖아요. 2027년도에 당대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당대회 때 주석이 뭐 하냐면 나와가지고 저 5년 동안 이런 거 했고요. 이런 거 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거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발표할 때 갑자기 뭐 경제 떨어지고 경기 막 또 이러면 분위기가 안 살잖아요. 좋아야 돼요. 경기가 결국에는. 그렇다 보니까 당대회 2년 전부터 항상 돈을 풉니다. 그게 M1의 증가율로 발현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 증시는 M1이 증가를 하면 뭐 요구불 예금이나 바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 예금이 증가를 하면 그러니까 M1이 증가를 하면 유동성 장세로 증시가 항상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증시에 굉장히 호의적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초까지 M1의 증가율 마이너스였거든요. 지금 10% 정도 가까이 올라왔어요. M1이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고객들도 유동성이 이제 국가에선 풀기 시작했고요. 개인 고객들은 증시에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요걸 보면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뭐 저축할 수 있고요. 투자 뭐 주식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이 뭐 이제 그 뭐 소비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중국의 그 공상은행 기준으로 1년 예금 금리가 0.95%고요. 3년일 해봤자 1.5%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으로는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냐? 부동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 좋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 개인 고객들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저축, MMF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증시가 여기서 좋아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개인 고객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개인 고객들이 얼마나 지금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느냐, 과열이냐 이거에 대해서 보는 지표로 그러니까 신용잔고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신용잔고를 보면 이게 뭐냐면 결국 레버리지 이제 뭐 대출 받아서 한다든지 레버리지 해서 하는 건데 요 잔액 그 신용 잔액 그 규모로 보면 2015년도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가 가장 좋았던 2015년도만큼 올라오긴 했거든요. 대출을 많이 끌어올리긴 해요. 근데 본토의 전체 거래 대금에서 이 신용 잔액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과열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중국은 아직 유동성 장세의 초입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구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길이 아직도 열려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벤치마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벤치마크가 보통은 대부분 MSCI 월드거든요. MSCI 월드 내 중국 비중은 3.1% 정도 됩니다. 근데 요게 기관들도 우리는 그럼 벤치마크만 똑같이 따라가면 돼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웃퍼폼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패시브기 때문에 아웃퍼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단을 많이 쓰냐면 중국같이 3년 정도 부진한 데는 비중을 확 줄여요. 그리고 작년에 일본이 좋았잖아요. 그럼 일본 확 늘립니다. 이런 이제 스킴들을 쓰는데 그래서 작년 9월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금의 중국 비중이 다 비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9월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기금들은 중국 비중이 비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금이 우리 개인처럼 중국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3시 반 전에 사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뭐 평가하고 내부적으로 보고 올리고 선정하고 펀드 매니저도 선정하고 뭐 이런 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럼 이런 구조적 자금이 들어오려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까지도 아직도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들어올 자금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 개인들이 중국 관련해서 제일 잘 아는 게 HSCI 지수예요. 네네. 왜냐하면 ELS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ELS 하다가 이제 중국 본토하는 걸로 해가지고 HSCI가 제일 많이 아는데 어떻게 보면 HSCI가 이제 난리치고 신문에 났을 때가 제일 저점이었고 그 다음서부터 무조건 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지금 지나갔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AI 쪽 관련해서 이제 쳐다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근데도 뒤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중국은 못 믿어, 중국은 못 믿어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못 믿는 게 결국은 부동산 얘기였는데 그 부동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됐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죠. 그쵸. 근데 사실 뭐 부동산 문제라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해결이라든지 굉장히 뭐 그 어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단계, 그런 단계 유지라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중국이야말로 부동산은 정말 과열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꺾인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마 해결을 했느냐라고 묻는 거에서는 다시 올라갈 것이냐라고 묻는 의중이 제일 큰 것 같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 정부는 사실 지금의 스탠스를 그냥 유지하고 싶은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부동산 시장을 활랑으로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선 도시가 뭐 베이징, 상하이, 선전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일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제일 높았고요. 최근에 일선 도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7, 8월에 꺾였어요. 그 당시에 바로 중국에서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바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징에는 뭐 오환 도시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뭐 이런 데거든요. 그 안에가 이제 더 비싸요. 갈수록 핵심 도시니까. 근데 거기에도 구매 수량 제한 철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줬는데요. 요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파격적으로 내줄 수 있는 정책은 많이 풀어줬어요. 과거에 우리가 국적이 있잖아요. 중국은 국적이 있지만 지역별로 후커우라고 해서 호적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베이징에서 태어난 사람은 베이징 호적을 갖고 있고 이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1, 2선 도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3, 4, 5선 도시에 있는 사람들 저기 5선 도시에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이게 나도 이제 그냥 북경 가가지고 집 좀 사야겠다. 못 사요. 왜냐하면 이 후커우가 없으면 그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민을 가야 되는 거네요. 거의 이민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냐면 재밌는 게 북경 사는 여자분이랑 대학교에서 뭐 만날 거 아니에요. 저기 뭐 후베이 어디 뭐 해서 온 사람이랑 둘이 연애해서 결혼하잖아요. 이게 약간 우리가 미국인이랑 결혼해서 미국 이민 가는 느낌으로 영주권 따는 분위기. 그런 걸로 평가를 받았어요. 과거에. 그 과거에.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 엄격한 제도였는데 그것까지 이제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지금 나오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 구매 제한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완화를 계속 해주지만 여기서 더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보면 과거랑은 완전히 판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주식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소비 업그레이드 2015년도 그때부터 해서는 주가 많이 오르면서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망가지면서 시가총액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적었고 뭐 헝다라든지 이런 기업들 심지어 상폐됐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자체에 부동산이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제 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쉽지는 않고 안 좋아질 가능성 자체도 좀 적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유지는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보면은 해결이 됐다라기보다는 이 상태로 유지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보통 이제 또 질문 던지는 게 결국 미중 갈등이잖아요. 관세 네, 저렇게 다 싸우다가 어떻게 될 거야? 네. 잘못해서 둘이 이제 진짜 싸우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전쟁. 아까 제가 이제 구조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 이미 된 지 오래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이제 사실 과거처럼 화해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절충하는 상황에서 계속 가면서 경쟁을 계속할 것 같고요. 뭐 잔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반도체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든 정권에서부터 뭐 ASML에 뭐 수출해주지 마라 하면서 계속 반도체 규제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중국은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꾸 이러면 우리 자립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때는 규제하고 우리 자립한다라고 하면 주가 무너지고 지금은 규제하고 우리 자립한다 하고 하면 주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평가는 중국이 자립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구나라는 평가 단계에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앞으로 계속된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는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락 경제로 가는 상황에서 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단적인 예로 희토류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희토류는 지금 너무나 중요해요. 미국 입장에서도 희토류가 연간 10,000톤 정도는 필요한데 전혀 지금 1,000톤 정도 될 거예요. MP 머터리얼즈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확충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는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종목들은 우리 찾아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중국은 지금 그러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환경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까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하셔서 뭐 시총 10위권에 있는 기업들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중국 증시를 아직 제가 잘 몰라서 알리바바 정도밖에 잘 모르거든요. 네. 알리바바 이후에 좀 주목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는 사실 이제 반도체 주식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중국 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미는 섹터에서 주도주가 항상 있어요. 과거에 5년 전에는 CATL이었었고 지금은 캠브리콘이거든요. 근데 캠브리콘은 과학 창업판이라고 해서 개인 고객들이 투자할 수 없는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캠브리콘이 이제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제 GPU를 만드는 데 곳인데 거기에 투자하시려면 결국에는 ETF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캠브리콘이 포함된 ETF 투자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홍콩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관련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뭐 SMIC도 있을 거고요. SMIC가 이제 중국판 TSMC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파운더리 업체거든요. 여기서 7나노까지도 만들었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최근에 SMIC에서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그 칩 만들 때 DUV 장비를 중국 거를 최근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UV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는 맞는데 DUV까지도 중국의 장비 업체들의 수준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종목 말씀하셨는데 알리바바나 이런 거 물론 투자하면 됩니다. 알리바바가 AI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 근데 중국의 지금 주도주 캠브리콘만 해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우리는 그동안 안 돼 있어요. 주도주는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엄청 공부를 해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ETF나 상품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ETF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중에 고를 수도 없어요. 어떻게 고르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ETF는 여러 군데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 ETF 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연금. 연금에서는 당연히 한국에 상장된 ETF 투자하셔야 되고요. 한국에 상장된 ETF도 요새는 지수 ETF 말고도 뭐 타임폴리오나 이런 데 나오는 액티브형 그런 ETF들도 많습니다. 테마형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금에서는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냥 투자 계좌에서 하신다라고 하면 한국 ETF는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ETF가 한국 시장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상장된 ETF 200개대였거든요. 지금 1,000개예요. 그러니까 이 수량이 너무 늘어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유동성이 항상 풍부한 ETF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백만 원만 돼도 유동성 밀리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로 한다. 시차도 있고 여기는 그만큼 스타일이 다양하진 않아요. 그리고 홍콩에 상장된 ETF가 중국이니까 홍콩이 많을 것 같지만 홍콩에 상장된 ETF도 유동성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중국 본토에 있는 ETF를 저는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에 대해서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중국 본토의 주식 사잖아요. 요게 자세히 뜯어 들어가 보면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일부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ETF는 투자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 7월부터 ETF가 투자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게 그당 2020년부터 중국 증시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미국만 보니까 여기 관심 없어지신 건데 지금 200개 넘는 ETF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게 왜 좋냐면 유동성 측면에서 ETF가 이제 홍콩 거래소 통해서 사게 되는 그 대상에 들어가려고 하면 시가총액 기준이라든지 유동성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조 단위로 시가총액 다 넘어가고 유동성도 몇 천만 원 뭐 이 정도까지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 소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홍콩 통해서 QQQ나 TQQQ 그쵸. 이런 거 사듯이 그런 걸 살 수 있는 중국 거를 살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섹터도 세분화가 엄청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거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개인 고객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제 개별곡 종목으로 했을 때 그 어떤 그 변동성의 노출보다는 그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과학 창업판에 있는 캠브리콘이나 이런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는 ETF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네. 아, 중국 증시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